2022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저를 향한 황당하게 그지없는 허위 사실이 SNS에 떠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런 허위 사실에는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를 퍼다 나르며 공공연히 유통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는 저의 신념과 가치관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마타도어식 비방글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생성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해당 SNS에 언급된 허위 사실은 지난 총선 직전 터진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동아일보 출신인 이낙연 대표와 윤영찬 의원이 막으려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당시 유착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런 허위 사실들은 대체로 비슷한 구조를 띱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수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사실로 규정할 뿐입니다. 흔히들 팩트라고 부르는 사실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거나 진행 중인 사건, 관찰이나 경험 등을 통해 믿을 만한 것으로 확립된 내용. 이 중 정치 영역의 사실은 후자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관찰과 경험의 방점을 찍습니다. 관찰과 경험을 입증하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이며 이를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설득해 나갑니다. 2017년부터 지난 6년간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중 어떤 것들은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적으로 근거들을 짜 맞추면 그럴싸해 보이는 주장들도 최대한 멀리해 왔습니다. 몇 년간 쌓여온 검증된 사실관계들이 이재명 비판의 정당성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민주당원, 지지자들이 이재명 비판을 이유로 고발당했지만 그중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들 합니다. 거짓을 근거로 세워진 정의는 거짓이 밝혀지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때로 거짓은 치열한 입증을 생략한다는 점에서 간편하고 달콤하기까지 하지만 목적을 무너질 수 없게 지켜내는 것도,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도 결국 명확한 사실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나이브TV, 저는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저한테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 걸어가다 보면 길고양이들과 마주치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마주치면 늘 도망갔어요. 고양이들이요? 네, 동네 고양이든 아니면 처음 가본 동네에서 마주친 고양이든 간에 다 고양이들이 도망갔어요. 네네. 한두 번 이제 먹을 거 들고 있으면 간혹 와가지고 눈치 보는 경우는 있었어도 한 10m 거리 정도만 돼도 다 도망갔거든요, 고양이가. 네네. 이번 주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도 여기 녹음실 오다가도 한번 그랬는데 네. 이번 주 들어서 한 6마리 정도 마주쳤는데 한 마리도 도망을 안 가요, 지금. 아. 그래서 이게 내가 드디어 고양이와 친해지는 그런 뭔가 오라가 풍기 나오기 시작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슬픕니다. 드디어 길고양이계에서도 호구맨님이 호구라는 게 그러니까. 알려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그 고양이를 나름 전투력 측정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 새끼 위험한 새끼다 그러고 다 도망갔다가 이제 보니까 족밥이네. 제가 늙어가지고 족밥이네 그러고 이제 다들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닌가. 무시당하는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가지고 문득 슬퍼졌습니다. 녹음하기 전에. 아닙니다. 그 쓸데없는 살기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딱히 살기 풍기가 다니지 않았는데. 네, 우리 그 고양이들이 느끼는 뭔가가 있었겠죠. 아니 제가 고양이를 때린 적도 없고 어떻게든 있으면은 하나도 챙겨주려고 그랬지. 아무튼 그 전투력 측정에서 이제
족밥으로 분류된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런 평화 무드, 이런 아우라를 좀 달고 다니는 게 좋은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네. 동물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죠. 저는 요즘 너무 회사에 이렇게 처박혀 있다 보니까는 고양이 만날 일도 잘 없네. 뭐 그러시겠네요. 예. 숙소랑 왔다 갔다 하시니까 거의. 네, 전부 그냥 회사 영역 안에서만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니까. 그 회사는 고양이가 없습니까? 지나다니는 고양이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예. 비교적 그 환경이 그래도 그렇게 막 더럽고 험한 공장은 아닐 것 같은데 거기가 예, 맞아요. 생산 환경이 그러면은 고양이가 한두 마리 붙어 있을 법한데 시끄러워서 그런가? 그냥 지나다니는 친구들만 한 두세 마리. 그것도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칠 일이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공장에 그 사무실이나 뭐 공장이나 전반적으로 뭐 여직원이 별로 없거나 그러니까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보면 좀 여직원들 많은 쪽에 고양이들이 그래도 좀 더 잘 접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최근에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이렇게 저희 직원분들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가끔씩 데리고 오실 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있어서 잘 안 오는 게 아닌가 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덕분에 가끔 쥐가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고양이 한 마리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고양이 살기 적절한 환경이 아니라서 그렇죠. 네. 네. 뭐 그나마 밖에보다 좀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그냥 길거리보다 나은 정도지 사실 그런데도 별로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죠. 네,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네. 위험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달타냥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웰컴퓨터 오늘 이번 주에는 아주 따뜻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이브 TV에서 광고하는 걸 듣고 이 웰컴퓨터를 방문해 주신 손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사용하던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혹시 이렇게 수리를 위해서 수리해 줄 수 있냐 찾아오셨었는데 좀 고치기 너무 오래된 컴퓨터라서 네. 고치기가 힘들어서 적당한 가격대의 중고 컴퓨터를 권해드렸다고 합니다. 네, 뭐 그래서 고치기 힘든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더 이상 어떤 식으로 손을 써도 그 쓸만한 속도로 나오게 만들기 힘든 수준이었다 그런 거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렇죠. 업그레이드 해도 이제 한계까지 부딪힐 만큼 연식이 오래된 컴퓨터라서. 네. 그래서 우리 또 웰컴퓨터 사장님께서 나이브 TV 할인까지 적용해 주셨다고. 저희하고 뭐 협의된 바는 없고. 네.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리고 네. 이분께서 이제 댓글도 하나 다셨는데 네. 부채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인이 부채.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 아직까지 그 부채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기분 좋은 네.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이 부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웰컴퓨터에 많이들 주문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부산 사하구 개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로 연락해 주시거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웰컴퓨터 AIRSEE12를 검색하셔서 뭐 쪽지나 그런 거 보내시면 됩니다. 네. 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 이렇게 아까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깔끔한 중국 컴퓨터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원하시는 사양에 대해서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면서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AS 고장 수리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방문하시거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 그 찰옥수수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 옥수수 알갱이가 전체적으로 하얀 미백 찰옥수수는 지금 다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그 알록달록한 알록이 옥수수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발송 예정일은 7월 20일 이후에 입금하신 분 순차 발송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봤던 게 한 20박스인가 남았다 그랬는데 그 게시글이 사라진 거 봐서는 지금 다 팔렸을지도 모르죠. 다 팔렸을지도 모르는데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박스에 30개고요. 택배비 포함해서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새로 옥수수를
또 심으셨기 때문에 9월 정도쯤에 나온다고 하던가 네,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옥수수가 광고가 올라오면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옥수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 괜찮으셨습니까? 네. 그게 이제 설탕을 안 넣으니까 단맛은 안 나는데 아주 단맛이 없으면 진짜로 퍽퍽할 텐데 먹기가 그렇게 막 달다고 느낄 수준은 아닐 정도의 당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단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랬었군요. 은은한 단맛. 네. 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20-7921-9757로 문자 보내주셔도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전화는 그 응대가 어렵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뭐 첫 번째 소식 전에 이제 저희 인트로글에 이제 그 유영천 의원 SNS 글을 소개를 했는데, 네네. 그 이제 허위사실 유포자로 이제 그 허위사실 글을 올린 사람이 이호하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양반이 조국 그 수호 공면 때 이제 처음 등장해가지고 이쪽에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이호하라는 이걸 필명이라고 봐야 될지 가명이라고 봐야 될지 뭐 아무튼 페이스북 그 이름이 이제 이호하인데, 이호하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보자 X 그러면 훨씬 더 친숙하실 겁니다 아마. 네, 그렇죠. 제보자 X라면은 알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근데 찾아보니까 이호하 이외에도 이제 다른 또 가명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견상태라고. 이 양반이 2018년에 이제 이호하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견상태라는 계정이 있었어요. 네, 그랬군요. 거기서 이제 뭐 주식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바닥에서는 꽤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주식 전문가 이러면은 사짜이기 때문에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은 뭐 대체로 이제 이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죠. 투자해서 수익금을 나눠 갖는 뭐 그런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이죠. 뭐 그러니까 수익금을 나눠 갖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 정보를 팔거나 그런 건데 그게 애초에 말이 안 되거든요. 돈 될 정보가 있으면 내가 다 먹지. 미쳤다고 남들이랑 나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 될 정보라고 파는 그 정보를 파는 행위 자체로 돈을 버는 거지 대부분은 실제로 그게 쏠쏠한 돈 되는 정보인 경우는 거의 없죠. 일단 이 사람이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은 검찰에서 어떤 금융사기나 뭐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서 수사를 할 때 이 사람을 불러서 뭐 조언을 구할 때가 있다. 네. 뭐 그렇게 알려졌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뭐 가짜뉴스나 계속 퍼뜨리고 다니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이 사람도 운영하고 있고 뭐 그 와중에 이제 이낙연 대표랑 유영찬 의원하고는 저는 가짜뉴스도 퍼뜨렸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수진 의원도 결국은 뭐 이 사람이 퍼뜨린 그 가짜 뉴스를 주워다가 그 이수진 의원은 진짜 의원 지금 의원이라고 그 직함 붙이기도 못할 정도로 수준이 진짜 심각하게 처참합니다. 보면 막 저기 그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시사 타파에도 거의 고정적으로 나와가지고 맨날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엄청 좀 입 털고 있고 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참 많이 망가졌네. 아니 애초에 그런 뭐 근본이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 거죠. 뭐. 부를 사람이 그렇게 없나? 시사 타파에서 거기는 이제 정청래가 거의 이제 잡고 있죠. 제일 큰 유착 관계는 게 정청래가. 그렇죠. 정청래랑 정청래 의원이랑 가장 친합니다. 네. 그게 이 양반이 그것도 이제 뒤에 가서 그럴까요? 어차피 뒤에 가면 얘기할 거니까. 네, 그러죠. 네. 어쨌든 참 이런 뭐 근거도 될 수 없고 고발이 아니지. 이거는 고소지. 고소를 하셨으면 하는데 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유영찬 의원 지금 뭐 사실 저희 국힘당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민주당 의원이라면은. 그렇죠. 근데 당내에 나오는 이런 가짜뉴스와 싸워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그 의원들의 어떤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겁니까? 뭐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많이 필요 없고 굵직굵직한 이런 이 제보자 X나 그다음에 뭐 이순신도 이제 딱 해버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 사실을 가지고 하든지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면 적어도 뭐 그게 뭐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수진 의원도
아직 뭐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네네. 뭐 뒤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지지율 장사하고 있는 거죠. 그 그룹 안에서. 그렇게 해놓고서는 최고위원 후보까지 등록을 해버렸으니. 근데 그 짓거리를 이제 재미 본 케이스들이 선례가 있으니까 뭐 이재명 제외하더라도 추미애도 그랬고 사실 네네. 지난 대선 경선 때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진짜 사실 지금 이제 그 경선 국면에 접어들고 이제 뭐 누구를 뽑아야 되나 그러고는 있지만은 저는 이 당은 끝난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갈라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완전 진짜로 세게 결별했으면 싶어요, 차라리. 그리고 10년이 걸렸는데 20년이 걸렸는데 다시 시작해가지고 크기를 키워나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이렇게 해서 지느니 뭐 그냥 이렇게 해도 지고 저렇게 해도 지면은.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그래도 뭐 나가서 이제 그 할 말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번 뭐 전당대회 때는 그렇게 나선 사람들 찍어주는 게 맞는 거겠죠. 네. 하여튼 더러운 것들이라고 네. 밖에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욕도 아니지. 요건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일단 지난주 초였나? 지지난주 주말 정도였나부터 꽤나 시끄러웠던 정부 이제 금융지원 대책 네,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지원 대책입니다. 네. 대책인데 이게 규모가 커요. 네. 총 125조가 들어간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예산은 어디서 그러나 추경하나 이거 때문에 또. 글쎄요, 그게 저도 그 재원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125조 중에서 적어도 100조는 올해 사용되는 액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잡혀 있었던 건지 작년 예산안에. 작년 예산에 잡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예산은 지금 이제 찾아본 게 아니라 가지고 예산 항목은 넘어가더라도 뭐 일부 이제 중소기업청 그 소상공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일부가 중소기업 중기부 예산이 조금 포함된다는 것밖에는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네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계속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자 부담 액수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이자를 연체를 하는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은 그 경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나름 이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경제 민생 회의를 갖고서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출 중에서 변동금리로 해서 이자 부담이 큰 것을 좀 이자를 낮춰주고 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꾼 다음에 상환 기간을 이렇게 연장하고, 길게 연장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라도 다 갚아라.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너무 심각한 사람은 네.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 채무 조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건 사실 그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 뭐지? 파산 회생 신고인가 그거 뭐지? 네네네. 개인 파산하고서 이제 뭐 회생 채무. 예, 그거랑 차이가 없잖아. 네네. 그런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그런 원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 좀 더 이 폭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이제 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개인 회생 제도를 이제 좀 더 확대한 거죠. 확장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자금을 이제 지원해주겠다. 신규 자금 지원. 이렇게 크게 세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상으로 삼은 부채 액수는 총 660조 원, 220만 명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들이 어디 들어가는지 다 보면은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있고요. 새 출발 기금 여기에다가 30조를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그 손실보상금 이제 그 분야죠. 말하자면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지원 업종. 네, 그 업종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실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이제 채무 조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대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대환해 주는데 또 8조 5천억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되는 건데요.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네. 주택담보대출을 빌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연체가 일어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을 네. 골라서 45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전환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네. 액수가 상당히 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자금 지원 이것도 액수가 큰데요. 이게 이제 41조 2천억. 그리고 햇살론 이웃스 강화 지원 이게 아마 그 청년 대책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네. 그 다음에 뭐 군대 다녀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뭐 이자를 그 기간 동안 받지 않겠다던가 네. 네. 네 여기에 이제 1,000억 원이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최저신용자 보증 특례 보증 제도에 2,40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론이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는데요.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125조 네. 플러스 알파라는 이 네. 규모랑 그 다음에 B2 지원. 네. 그래서 이 돈 빌린 사람들 전부 코인에다 꼬라 박아가지고 지금 코인값 떨어지니까 돈 못 갚게 생겼으니까 이거 정부에서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헤드라인만 보면은 마치 125조를 코인판에 꼬라박겠다. 코인판으로 이제 그 빚진 사람들한테 다 써버리겠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읽히게끔 유도를 했죠. 예, 코인충들 그다음에 주식충들 네. 응? 얘네들 살려주려고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돌아요. 그 저축은행이 일본계 자금으로 들어온 저축은행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렇죠. 제2금융권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 애들 손 털고 나가기 전에 이거 손실 막아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고요. 그 이제 그 비판을 민주당 지지 쪽에서 그 비판을 해버리면은 그건 누워서 침뱉기가 돼요. 그 일본 쪽 자금 언제 들어왔는데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왔어요. IMF 터지고 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대출 그 요건을 완화하면서 IMF 터지고 나가지고 시중에 이제 돈이 마르니까 그때 이제 해외 자본주의 파는 차원에서 그때 일본 그때 이제 그 뭐 러시안 캐시나 그런 것들이 넘어왔었거든요. 굉장히 일찍 들어왔군요.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밑바닥 삶에서 이제 어떤 그 양상을 바꾼 게 그 전까지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사채 시장 제2, 3 금융권 사채 시장들이 이제 동네나 아니면 그 지역 뭐 한 구 단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아름아름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기업형 이제 대부업 대부업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니까 자본 규모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사채 돌리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뭘 했냐면 인력사무소를 차렸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럴 때만 해도 이제 노가다 뛰러 나가려고 하면은 주로 역전이라는데 이제 몇 군데 포스터가 있어요. 사람들 모이는. 네네네. 거기가 있으면 현장에서 이제 봉고차를 몰고 와 현장에서 십장이 그래가지고 어디 갈 건데 타세요. 몇 명 그래서 탈 사람 그래가지고 주르르 나가면 그중에서 골라가지고 태워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인력사무소 체제로 전환된 게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사무소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냐면은 공사 현장이 보통 어음으로 결제가 되니까 뭐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일한 이제 노임을 현장 업체에서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어음을 한 달에서 석 달짜리 어음으로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력사무소에서 그 어음을 받고 대신에 이제 소개비 10%를 떼고 현장 일자리 소개시키는 사람한테 이제 사무실에서 일당을 주거든요. 이건 말하자면 선이자 10% 떼는 대출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3개월짜리.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크게 이자 노래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10%씩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동네에서 대부하던 사람들이 인력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로 뭐 일본 대부업체에 돈 주려고 이런다 그렇게 욕을 해버리면 진짜로 노스침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누가 그러더라는데 그래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원당치가 않죠. 네. 그래서 뭐 돈의 규모가 너무 큰 것은 뭐 비전문가가 쉽게 비판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네. 뭐 다 필요한 거다. 네. 이러면은 이제 그런 거는 전문가 영역에서 다퉈봐야 될 일이고. 네. 그래서 그럼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좀 바로 조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제 뭐 액수 큰 거 위주로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새 출발 기금 이제 30조가 사용될 예정인데 네.
이게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만기 연장되고 상환 유예 조치가 된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만기 연장해주고 이제 상환 유예를 해줬는데 갑자기 이제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가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들어 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갑자기 뭐 이자가 2배, 3배 이렇게 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코인 할 여력이 없거든요. 주식이나 이런 거를. 코인이랑 그렇게 상관없을 가능성이 크죠. 예. 뭐 그나마 뭐 정말 용감하게. 네. 예? 야 이거 건너가지고 땡겨가지고 우리 가게에다 때려 붓느니 차라리 이거 코인에다가 넣어서 네. 털고 나오는 게 이게 좋겠다. 네. 이런 분들이 뭐 간간히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았을 거다. 네. 예, 이렇게 그냥 추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다 피해를 입어가지고 손실보상금이나 손실보전금 지원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 연체가 있는 부실차주이거나 이 금융위원회 금융관계자들이 봤을 때 앞으로 연체가 생길 수 있는 부실 우려 차주. 뭐 이제 간당간당한 사람들 말하는 네,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이 30조라는 네.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이제 대출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액수 큰 거 45조짜리 이 안심 전환 대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대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에 20조를 사용을 하고 내년 예산에서 25조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대상은 이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네. 9억 원 이하로 지원해주는 일반형. 네. 그러니까 이 9억 원짜리가 안 되는 집을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산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만약에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데 네. 저소득자, 네. 그러니까 부부 합산해서 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은 네. 추가 금리를 좀 더 우대해주는 네. 네네. 이렇게 해서 대출을 네. 전환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뭐 뭐 충분히 타당하죠. 재산이 이제 9억 이하짜리 집이면 네.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이제 주택 가격이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9억 원짜리 이하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뭐 서울은 특히 그렇고 네. 지방으로 내려가도 이제 9억 원 정도 되면은 그냥 봉급 받으면서 봉급 받으면서 봉급 생활 하면서 따박따박해서 이제 그 퇴직하면 집 한 채 나는 수준 뭐 그 정도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기도 좀 못하죠. 그 정도면은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나 돼야지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살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생각하기에 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분들이 대상인 거죠.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인데요. 청년층의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신용 평점이 하위 20%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위 20%가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은 옛날 정도로 하면은 옛날에 이제 그 등급제, 신용 등급제를 했을 때 6등급 이하라고 합니다. 네. 6등급 이하면은 또 이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자면은 7등급부터는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6등급 정도면은 카드 발급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는 뭐 청년층이라고 하면 뭐 대학생이든 대학생이 아니든 네. 상당히 이제 금융의 혜택을 아니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까 그 새출발 기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랑 비슷한 거죠. 이 청년들이 과연 코인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얼마나 밀어 넣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올해 초에 그 코인 실황을 이게 현황을 조사한 게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거래소 이용자를 보면은 30대가 174만 명 정도고 이제 40대가 148만 명, 20대가 134만 명이니까 20, 30대 합치면은 대략 한 300만 명 수준이 되죠.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원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숫자인 건 맞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얼마나 굴렸나를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게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이제 실제로 거래 그 가능 이용자들을 토대로 조사를 해보면은 계좌에 100만 원
이하로 이제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 56%입니다, 실제로. 아, 절반 이상이 네, 절반 이상이 거의 그냥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하고 있는- 잔잔바리. 네, 잔잔바리들이고 1,000만 원 이상이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0억 원어치 이상 이제 정말 큰 손들은 0.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뭐 실제로 보면은 그 30대 이제 코인 하다가 말아먹은 애들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해도 규모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가 네. 56%니까 네. 이거 코인을 했다고 해도 이게 진짜 쬐깐쬐깐하게 한 거거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걔네들도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10배를 내가 튀겨서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겠지만 그렇죠. 네. 이게 좀 소소하다. 네. 이게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코인충들을 돈 대주려고 아니냐는 담론이 형성되게 된 게 이제 그 서울회생법원의 이제 판결 때문이죠. 아, 거기가 예. 법원에서 좀 이렇게 판결하는 게 매우 이례적이죠. 근데 이제 회생법원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회생법원 판사가 무슨 코인 무슨 협회장인가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고 판결 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팔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근데 거기서 그 당시에 판결 나온 걸 보면은 그렇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기존의 개인회생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때 판결을 낸 게 뭐였냐면은 그 코인으로 많이 쫄딱 많이 해가지고 파산 선고를 했을 경우에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럼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이제 갚아야 될 돈을 어떻게 환산을 하냐면은 개인회생도 아무나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그렇죠. 그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그 직장 다닐 때 이제 매달 드는 월급이랑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그 월급을 합쳐가지고 이제 실제로 매달 돈을 얼마나 갚아 나가야 할지를 계산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회생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뭐였냐면은 그 코인 하다가 말아먹어가지고 파산 선고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 상환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그 말아먹을 당시에 가지고 있는 코인의 실제 가격 있잖아요. 네네. 실거래가. 자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거래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땡겨가지고 코인을 샀는데 그게 쫄딱 말아먹어서 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재산이 있는 걸로 계산해서 그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재산이 있는 걸로 계산해서 돈을 갚아 나가게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 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아, 네. 그래서 좀 이것도 사실은 저는 좀 선정적인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회생법원에서는 당시에 이렇게 충분히 판결을 내릴 근거가 있었어요.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그런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코인에 대한 반발심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약간 낚시성으로 기사를 쓴 게 아닌가 최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레카짓을 했다. 네, 기자가. 네. 그래야 뭐 장사가 되니까 자기들은.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만한 사람들한테 네. 예,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어떤 지원 대상 타겟팅은 대체로 잘 된 것 아닌가. 이거 그리고 이제 네. 이 뭐야 추가하자면 정말로 코인에 태운 애들을 그렇게 구제해 주는 거라고 쳤을 때도 보면은 이게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코인 유저들 분석 보면은 또 그러니까 20, 30대가 절대적으로 많고 네. 그다음에 성비를 따지면 7대 3 정도의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네. 20, 30대 남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걔네들이 정말로 그렇게 쫄딱 많이 해도 다 길거리로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걔네도 노숙자 되거나 범죄자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런 금융 취약층을 보조해주는 행위 정책은 네. 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안이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죄율이랑 밀접한 관련이 생기죠, 당연히. 네, 그렇죠. 뭐 조폭에 뭐 이렇게 투신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조폭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라 그러고 막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생계형으로 절도나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막는 조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코인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되는 거예요. 좀 크게 보면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들어 누우면 네. 이제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은행이 돌릴 수 있는 돈에 경색이 생기는 거예요. 신용 경색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또 다 같이 빡세지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좀 일부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갚아 나갈 수 있게 네. 아니면 한 푼이라도 더 갚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그 최소한 좋은 길거리에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 코인으로 정말 말아먹은 애들이 말하자면 사람들이 지금 그 비토하고 있는 걔네들도 최소한 이제 그 기존의 삶을 뭐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어느 누구도 쫄딱 망해가지고 뭐 누구 좋을 일은 없어요. 그게 사회잖아. 네. 우리가 아무리 뭐 저 재벌 어쩌고 해서 이재용 꼴 보기 싫다 그래도 이재용 쫄딱 망하면 우리도 손해 봐요, 당장.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뭐 삼성전자 주식 사 들고 계신 분들 다 큰일 나죠. 쫄딱 망해서 이익 볼 사람은 지금 이 시국에는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니, 뭐야? 누군가가 쫄딱 망했을 때 우리 모두가 이익 볼 수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주식 같은 그러니까. 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재용 잘못되는 게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이재명은 쫄딱 망하면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 될 겁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이재명이 뭐 망한다기보다는 이제 정의 구현 뭐 그런 거죠. 뭐 정의 구현이 제일 좋은데 거품을 꺼트리는 거지 네, 이게. 뭐 정의 구현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쫄딱 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어쨌든 언론에서는 이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 위주로 뽑아냈어요. 이거는 뭐 지상파 아니면은 뭐 큰 언론, 작은 언론 할 거 없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네. 포털에서 그러니까 네. 이거를 벗어나는 기사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개판으로 굴러간 것 같고 헛발질 하는 게 많기는 한데 그래도 모든 걸 다 깔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깔 만큼 그러니까 뭐 한 99%는 잘못했다고 쳐도 그래도 1% 정도는 제대로는 알더라도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골라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 케이스가 저는 그렇게 보이죠, 사실은. 저는 또 만약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중임제를 받아들이셔가지고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와 비슷한 정책을 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금융위원장 나와서 무슨 뭐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라 그때 개소리는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막 쏟아내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금융위원장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이게 또 언론들의 그렇죠. 좋은 먹잇감이 된 거 아닙니까? 감성팔이 하면 안 되지 이 상황에서는 상황을 그렇죠. 냉정하게 말을 해주고 이러이러해서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 뭔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딱 냉정하게 이 125조가 어떻게 산출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대출을 변환하면서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125조라는 돈이 다 증발하는 100% 다 맞아요. 증발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차주들이 돈 빌리는 사람들이 돈을 갚으면은 이게 돈이 또 돌아서 다시 오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거 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재명은 만약에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됐으면 기본 대출 1,000만 원씩 해줬는데 이거보다 돈 더 들어가. 그렇지. 125조 그냥 몽땅이야, 몽땅. 1,000만 원이면 거의 600조 아니에요, 600조. 그렇지, 그건 600조죠. 네. 그거 600조 대출이지. 그거 10년짜리인데. 네. 그 다음에 125조가 우리가 많이 본 거잖아. 그 10만 원, 월 10만 원인가? 뭐 아무튼 그쯤 되고. 그 숫자 되게 익숙한 숫자예요. 125조 이 기본소득이랑. 네. 월 10만 원짜리였던가 뭐 하여튼.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거 욕하면 안 돼요. 기본 대출은 이거야 4배 5배 돈 쓰겠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뭐. 이게 훨씬 나아. 이게 기본 대출보다는 훨씬 나아. 덜 후덜하지. 내가 안 받아도 되니까. 네. 기본 소득은 굳이 뭐 나한테도 돈 준다고 뭐. 아니 기본 소득 말고 기본 대출. 대출도 그렇고. 예. 기본 대출 다 1,0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랬잖아. 1,000만 원 대출해주고 안 갚아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그러니까 10년이잖아, 10년. 예, 도덕적 해이도 그게 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는 좀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이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대통령의 역량인데 사실은 네네. 대통령이 중심을 못 잡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줄 모르는 인간이 저기 앉아 있으니까 금융위원회도 그냥 그런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오면은 뭐 이 도덕적 해이, 뭐 모랄 해저드 이런 말 나오는 건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그리고 그거를 100%다 반박할 수도 없어요. 안 생긴다 장담 아무도 못 하죠. 그렇죠. 예. 누군가는 네.
이 허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올라타는 사람도 생기기는 할 것이고. 당연히 당연히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네. 그런 거를 다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무슨 원종주의로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안 먹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드물게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 이현주 씨라고 네. 전국 신용보증재단 네. 노조협의회 의장이신데요. 네. 이분이 이제 칼럼에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새출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새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 그러니까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게 뭐냐면은 부실 차주는 원금 감면의 혜택을 약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실 우려 차주는 거기까지는 받지를 않아요. 그 이자만 좀 까준다 그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지금부터 연체를 하면은 원금까지 까지겠구나. 지금부터 연체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대책의 대상, 정책의 대상의 그 기준이 좀 네. 애매하다. 네. 그리고 뭔가 그 잘못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네. 머니S 같은 경우에는 그 안심 전환 대출 대상자들이 이게 일단 일반형이 그거였잖아요. 그 주택 가격이 9억. 네. 예. 그 근데 수도권 거주자들은 주택 가격이 높여가지고 이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겠는데. 예.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것도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감의 여부를 떠나서 사실 이런 논의가 차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그렇죠. 바람직한 거거든요. 네. 얼마나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디테일 집어서 포인트 짚어서 이렇게 찝는 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인데 125조 코인 충돌한테 푼다. 이런 식으로 담론 형성하는 네. 거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 화나가지고 야 코인 충돌 왜 도와줘? 도와주지 마. 뭐 네. 이런 얘기만 하고. 네. 그건 아니죠. 네, 이거는 사회가 그냥 더 각박해지기만 할 뿐이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세세하게 잘 조절할 수 있게 그걸 도와주는 게 낫고 이런 걸 정치권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정치권에서. 네? 국회의원들이 얘네들 요새 일 안 하고 있잖아 아직까지. 이제 막 상임위가 뭐 네. 협상 타결됐다는 것 같던데요. 네. 아유, 뭐 이제라도 일을 하려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보다 지금 또 더 심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코로나 방역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코로나 방역 상황은 제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뭘 하고 싶은지 알기는 알겠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하려는데 얘네들 딱 포인트가 이거더라고요. 거리 두기를 하지 않겠다. 네. 이게 포인트더라고요. 거리 두기 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는 지난달 말부터예요. 네. 이제 6월 27일 정도, 6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상승세로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확진자가 매주 그 전주에 2배 정도로 올라가는 더블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확진자 더블링이라는 표현을 이제 언론에서는 7월 7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중대본에서도 그 재확산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에 이 여름 재유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뭐 이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된 원인은 이제 최근에 발견된 BA5라고 하는 이제 새 코로나 변이가 확산의 주 원인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이 BA5가 우세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8월 중순이나 9월 말에는 확진자 수가 20만 명 정도 20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대책은 확산 자체를 뭐 억제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거리두기 안 하겠다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률, 그러니까 이제 치명률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주겠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접종 대상을 기존 60대에서 50대까지로 확대를 했고요. 이게 이제 4차 접종이 지금 효과가 어디까지 알려져 있냐 하면은 일단 감염 예방 효과는 낮다고 해요. 낮다고 하는데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짧다고 하고요. 네. 짧은데 그 대신에 이 4차 접종을 받고 나면은 이제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매우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 기존 예방 접종도 그런 효과가 있었으니까 확실하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50대까지로 확대를 한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치료제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네. 이제 투약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격리 생활지원금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지원 대상을 이제 축소해서 소득 하위 50%까지만 네. 이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역시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그러니까 거리두기 안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율 방역을 하겠다. 이 자율 방역의 핵심 포인트도 우리는 거리두기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 이것도 저는 좀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굳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썼던 어떤 용어 같은 거를 거부함으로써 생긴 이 불안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방역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대책이라도 해온 걸 보면은 이건 위드 코로나예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이제 그 치명률이 초창기 때처럼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3차, 2차, 3차까지 맞아가지고 그 고령층들 아니면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기존 유행 감기 수준으로 그렇게 보고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방역 조치를 낮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드 네. 코로나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방역을 이렇게 해서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 단계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어받아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불안감이 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자율 방역 이딴 소리를 해버리니까 그렇지. 뭐 듣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방역의 자율이 어딨어? 방역은 강제적인 거지. 야, 그럼 니네는 놀 거야? 막 그러니까 손 놓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 괜히 이제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불안감만 더 가중시키는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 맞아요. 사실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아주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언론에서도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13일 발표 이후에 이제 한 주 만에 7월 20일에 다시 추가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달라진 거는 뭐냐면은 이제 7월 13일에는 최대 확진자를 한 20만 명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커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네. 최대치를 30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네. 자, 그래서 7월 20일에 그 30만 명, 최대 확진자 30만 명 대응 대책으로 보면은 새로 추가 발표된 거죠. 네. 이걸 보면은 치료제를 이제 추가 도입을 하기로 했고, 병상 추가로 확보하고, 네. 이제 임시 선별 검사소 재가동 하기로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줄어났어. 이게 그렇죠. 위드 코로나 하는데 네. 전국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었대요. 줄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야. 좀 정신 나간 짓이죠, 사실은. 네. 어쨌든 뭐 줄였다가도 언제든지 빠르게 다시 뭐 재가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네. 뭐 어쨌든 뒤늦게라도 지금 다시 이제 수도권에 55개, 수도권 이외 지역에 15개 네. 재가동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 선별 진료소 운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원스톱 진료 기간 1만 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취약 시설 방역 강화 네, 하기로 했고 이건 저도 몰랐는데 진단 키트를 다시 모든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뭐 한동안 또 안 되게 막았나? 그랬나 봐요. 이것도 안 사다 보니까 몰랐어. 저도 몰랐는데. 예, 그래서 7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네. 예, 모든 편의점에서 다시 진단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끔 했다고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좀 전문가들의 그 비판하는 부분을 좀 볼게요. 네. 이게 세계 보건기구 WHO 정책자문위원인 이제 홍현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 네. 이분 말씀은 이 부분 일단 그 짚으셨어요. 자율방역은 바꿔 말하면 방역 정책이 없다는 거. 네. 사실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 자율방역이라는 말이 그런 인상을 불러온다는 그렇죠. 거죠. 자율방역이라는 말 자체가 좀 많이 어느 도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 예방의학에서 이제 방역의 기본 원칙, 문재인 정부의 방역 기본 원칙이 되겠죠. 이게 네. 3T, 3T, 검사, 추적 관리, 그 다음에 치료 네. 이건데 현재 그 추적 관리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다. 네. 예. 그러니까 확진자에 대한 추적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검사와 처치 대상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아도 이런 기본 원칙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하면은 방역 정책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이 기본 원칙을 잘 지켜라. 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 네. 이분은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율방역이라는 이름 하에 국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감염병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네. 예, 그래서 재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이 나와야 한다. 네. 그래서 현재 방역 정책이 언제까지 얼마나 확진자 감소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뒤에 전문가와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는 기본 잘 지키라는 거랑 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소통을 하자. 그러니까 그 어떤 정부의 이제 방침은 바꿀 수 있는데 예. 그동안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본적인 방역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없애가면서 방침을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진짜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게,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게 투명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외부 의사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다 돌려보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까가지고. 그렇죠. 예. 난리치고 그랬었죠. 예. 지들은 뭐 아예 그냥 투명 불투명을 말할 수준이 아닌 정도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니는 더 투명했어야지. 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그냥 풀어주면 좋아할 줄 아나 봐. 그러니까. 거리두기 안 하면 좋아할 줄 아나 봐. 영업제한 안 걸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욕먹을 일을 계속 쌓아 나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잘 해도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기본만 하면 되는데 하던 거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하기만 해도 그냥 지지율 한 50% 나가겠구만. 그러니까요. 참. 물론 그 외에도 이제 못하는 게 많으니까 뭐 50%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40%? 40%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라 제대로. 네. 예? 이게 그래 공무원들이 뭐 일 하루 이틀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싹 바뀐 게 아닌데. 그렇죠. 갑자기 이게 일이 이루어지던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 대가리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대가리가 바꿔서 다 하지 말라고 막아버려서 그런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똑바로 좀 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고 제발. 반대를 할 거면은 뭔가 좀 그럴싸한 타당한 이유를 들고 와가지고 설득을 하라고. 그거 할 자신 없으면 반대를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그래도 그럼 지지해 줄 테니까. 괜히 억까짓이나 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네. 기본 챙겨야 될 일도 제대로 못 챙기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네. 잘해라 이것들아. 에휴, 근데 뭐 민주당이 정망이라 가지고. 네. 그럼 다음은 조금 즐거운 얘기라고 할까요? 요거 이제 20일 날 이제 KF21이 이제 첫 비행을 했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얼마 전에 그 영화 탑건을 봐서 그런지 괜히 또 마음이 더 뿌듯해지더라고요. 7월 20일 날 이제 그 비공개 초도 비행을 했습니다, 이날. 네. 하고 나가지고 이제 이날 한 33분 정도 비행을 했고, 이게 이제 원래 정확한 일정이 잡히질 않았어요. 뭐 보면은 6월 말쯤에 이제 뭐 7월 며칠 날 첫 초도 비행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건 다 이제 엠바고 깨고 멋대로 보도한 거고, 그 초도 비행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날씨를 많이 신경을 써야 돼가지고 지금 네.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맑은 날 적어도 비 안 오는 날 잡는다고 계속 이날 당일도 아침까지 계속 일기예보 보고 띄울까 말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가 이제 오후 돼가지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시속 400km 정도로 이제 첫 비행이라 가지고 그렇게 뭐 막 초음속으로 날고 그런 건 아니고 네. 400km 정도로 이제 한 33분 정도 비행을 했다고 하고, 이거 이제 저 영상을 봤는데 좀 되게 좀 눈에 띄었던 게 이륙거리가 되게 짧았어요. 많이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댓글로서도 많이 봤습니다. 극단적으로 그게 이륙거리가 짧은 게 크게는 볼 수 있는 게 그 KF21이 쓰는 엔진이 네. 그 탑건 말씀하시니까 네네. 탑건에 나왔던 게 FA18 슈퍼넷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걔랑 네. 같은 엔진을 쓰거든요. 네. 같은 엔진을 쓰는데 KF21이 한 2톤 정도 가벼워요. 슈퍼넷이 14톤 정도고 KF21이 12톤 정도인데 그 슈퍼넷도 함재기로 개발된 거라 가지고 이륙거리를 최대한 짧게 만들려고, 물론 이제 항공모에서 발진할 때 캐타팔트로 밀어주긴 하지만은 그 자체로도 이륙거리를 최대한 짧게 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설계된 비행기인데 걔보다 2톤이 더 가벼운 상태로
더 가벼운데 엔진은 똑같은 걸 쓰니까 네. 일거리가 짧게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공기과학적 그 설계가 그만큼 잘 된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륙거리가 짧은 걸 보니까 저거 기골만 좀 보강하고 잘만 하면 함재기로 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총 비행 그 시험 비행은 앞으로 한 2,200회 정도 있습니다. 2026년까지 2,200회니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뜨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제기는 총 6기가 제작이 될 거고 지금 그저께 뜬 거는 1호기. 이제 총 시제기 6개 제작돼 가지고 그 중에 4대는 계속 굴리는 거고 네. 2대는 지상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마치고 나면 한 대는 인도네시아 군으로 이제 인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26년이 되면 실전 배치가 들어가가지고 첫 생산이 이제 90대가 양산이 될 예정인데 이제 그 중에 40대는 한국 공군으로 가고 50대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간다고 합니다. 오, 인도네시아. 네. 얘네들 잘 사야 될 텐데. 뭐 이제 그 인도네시아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그 수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거를 네네, 한번 다뤘었죠. 지난주에 다뤘었나? 넘어가고. 요거 이제 그 개발 연역을 좀 살펴보면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네. KP-21 개발 연역을 잠깐 살펴볼 텐데 이제 처음에 이제 2001년 3월 김정일 대통령님이 이제 국산 전투기 개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시고 나가지고 2001년에서 2009년까지가 선행 연구 기간이었는데 네. 참여정부 때 이 보면은 좀 그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 참여정부 때 이 항공 우주 개발 쪽으로 지원을 엄청 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그쪽 분야의 이제 그 인력들이 수준이 확 향상된 게 참여정부 때입니다. 이때 이제 그 저기 뭐 T-50 지금 FA-50 그 연습기 만든다고 그때 이제 그 카이에 로키드 마틴 기술자들 불러와서 이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설계를 했거든요. 국산 전투기를 국산이라고는 하지만 부품 국산을 한 50% 좀 넘어가는 수준이고 실제로 설계도 보면 거의 로키드 마틴이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 FA50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산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 그러면서 기술자들이 어깨너머로 많이 배우게 됐고 정부에 실질적으로 엄청 지원을 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특히 참여정부 때. 그랬는데 좀 이제 좀 그런 반면에 보면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보라매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해요. 네.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KDI에 이제 영역을 줬는데 KDI가 아시다시피 한국개발연구원. 네, 그렇죠. 여기는 주로 이제 경제 문제 쪽 다루는 데죠. 네. 거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채산성을 연구를 한 건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개발비가 한 10조 3천억에서 10조 9천억 정도 들 거고 대당 단가는 704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산업 파급 효과가 4, 5조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때 한번 엎어질 뻔했어요, 실제로. 아, 네. 그랬다가 그 이제 2009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게 복귀가 되는데 당시에 KD에게 이렇게 분석한 거는 단순하게 이거를 그 경제적인 면으로만 딱 숫자 노릇만 해보면 이렇게 분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되게 위험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무기 도입에 대해서 그냥 경제성만 가지고 고려를 해버리면은 그 엄청나게 똥포를 차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탑건을 보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네네. 탑건에 보면 F-14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F-14랑 F-15가 이제 미국 당시에 거의 동시대에 개발된 전투기들인데 F-15는 미국 공군용, 그다음에 F-14는 미국 해군용으로 나온 거란 말입니다. 네. 원래 그거 나오기 전에 통합 전투기 개발 계획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나온 게 F-111, FA-111이라는 전투기인데 원래 이제 그 통합 전투기 개발 계획을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사람이 이제 밀어붙였어요. 원래는 해군이랑 공군이랑 각자 수요가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개발하겠다고 이제 그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다 커트시켜버리고 합쳐라.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니들 그럼 부품 수도 너무 많고 유지비 많이 나오니까 똑같은 거 만들어서 니들 용도에 맞게 조금만 개량해서 줄 테니까 알아서 쓰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합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 전투기 대수도 더 뽑아낼 수 있고 부품 일치율을 뭐 한 80% 이상으로 하라 그랬던가? 네.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유지비도 훨씬 적게 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남는 장사를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는데 이게 엎어져요. 막상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니까 이거는 공군에서 쓰기도 영 뭐 껄쩍지근하고 해군에서도 못 쓰는 물건이 나와가지고
개발이 엎어지고 결국은 어중간한 물건이 나서 이게 폭격기로 쓰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FA-111인데 이 맥나마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공군사관학교 출신이긴 한데 이 사람이 이력에서 제일 돋보였던 게 포드 자동차에 입사를 해가지고 당시에 포드가 망해가는데 경영 혁신을 이뤄가지고 포드를 확 살려내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다 유명해지고 그 뒤에 이제 그 포드에서 이제 그 CEO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입지전적이고 실질적으로 대단한 실적을 보였으니까 국방장관으로 다시 이제 스카웃된 거거든요, 말하자면. 네네. 근데 막상 이제 그 마인드로 무기 도입에 관해서 이제 관여를 해버리니까 엄청난 똥꼬를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럴싸했는데 이제 결과는 나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참여정부 때 KDI 연구가 좀 이 맥나마라의 판단이랑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엎어질 뻔 하다가 2009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요. 이거는 이제 건대에 또 외주를 줘가지고 건대에서 이제 건대가 무슨 무기 개발 연구원인가 뭐 그런 쪽이 이제 그 뭐 소장하시는 분 있고 그래요. 교수 중에. 네. 뭐 개발비 여기서 이제 분석한 바로는 개발비가 5조 6천억 정도 들 것이고 대당 단가가 502억 원. 그래서 이제 이땐 또 이제 직구보다 그러니까 해외 도입보다 그 개발하는 게 한 2조 원 이상 남는 장소다. 그렇게 또 분석을 합니다. 재밌네요. 개발비는 그 KDI에서 분석한 것보다 한 절반으로 줄었고, 네. 그 다음에 대당 생산 단가도 한 200억 정도. 예, 한 40% 줄은 건가? 네. 30% 줄은 거구나. 네, 700억에서 500억으로. 아무튼 이제 요 연구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이제 케이프 사업이 재개가 되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은 참여정부 때 분석도 좀 맞지 않는 면이 있었지만 이명박 때 분석 자체는 이건 너무 허황된 소리였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소요되는 개발비가 한 8조 8천억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KDI 분석 쪽이 더 가깝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한국군이랑 인도네시아에 납품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계획 잡힌 게 총 120대가 잡혀 있거든요. 네. 그중 1차분이 90대고 이제 뭐 나머지 30대는 2차분은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총 120대가 잡혀 있는데 이 120대를 지금 생산했을 때 생산 단가가 대략 767억 정도니까 단순히 숫자만 보면 KDI 쪽이 좀 분석이 정확했죠. 숫자는 더 잘 맞네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산업 유발 효과 같은 걸 따져보면은 KDI에서 너무 짜게 잡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생산 유발 효과를 24조 원으로 잡고 있고 기술 파급 효과는 49조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군사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된 경우도 많고 네. 그다음에 민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군사 기술로 넘어온 것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 KF-21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A사 레이더. 네네. 제일 중요한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 5G 기술이 많이 들어갔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그 산업 이 파급 효과라는 건 사실은 당시에 좀 예측하기 힘든 면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술 발전 그 수준을 당시에 예측했던 기술 발전 그 수준보다 지금이 훨씬 급격하게 발전해 버린 면이 있기 때문에 네. 20년 전에 한 거니까 네. 네. 어떤 기술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도 그때랑 지금이랑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물론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은 우리랑 시각이 다르긴 다르니까 네. 그런 동향을 좀 더 잘 알 수는 있을 텐데 뭐 그래서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참여정부 때 한번 엎어질 뻔 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정부에서는 토대를 잘 닦아놨어요. 네. 인력 양성을 성공적으로 계속 이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작 KFX 사업은 엎어질 뻔 하다가 이명박 때 어찌됐든 간에 살렸습니다. 살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 박근혜 때 이제 본격적으로 뭐 탐색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뭐 체제 개발 연구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업체들도 선정하고 그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이제 한번 크게 엎어질 뻔 또 합니다. 이때가 이제 그 3차 FX 사업 그래가지고 그 외국 전투기 도입하던 사업. 그 사업에서 이제 원래 그 사업이 또 이 KFX 사업이랑 연계가 돼 있는데 그때 네. 이제 뭐 로키드 뭐 F-35나 F-15나 그런 전투기도 도입하면서 그쪽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도 같이 도입을 해가지고 그 기술을 KFX에 이제 써먹겠다. 그렇게 이제 당초 계획을 잡았단 말이죠. 네. 2015년에 이제 뭐 2014년에 FX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제 F-35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로키드 마틴에서 당초 이제 그 원천 기술들을 제공하기로 했던 게 미국 그 국무성에서 이제 그걸 다
수출 불가 기술로 다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네네. 기술이 다 안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난리 났다고 그래서 이제 2015년에 보면은 국회 국방위에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그 질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2015년 10월 30일이니까 아마 이게 그 뭐냐 국회에서 연말에 매년 하는 게 뭐야? 그 국정감사. 네, 국정감사 때 아마 국방위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 같은데 네. 이때 보면 여야 모두 지금 이 KF-X 사업이 이거 지금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세게 되게 질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배경을 좀 보자면 2014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F 사업에서 F-35로 도입을 했는데 4대 핵심 기술이 이제 다 미국 정부가 기술 수출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금지시켜가지고 엎어야 되냐고 그러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국방부는 이거 다 독자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때 또 보면은 저희 진보 쪽에서는 뭐 저기 미국 기술 받으면 미국 미제 말고 저기 뭐 유로파이터나 아니면 프랑스 라팔이나 아니면 뭐 수호이 57 같은 거 그러니까 러시아제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그쪽들은 기술을 잘 들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반미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실상은 보면은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 전투기 팔면서 기술 제공하기 그렇게 사실 꼬셔가지고 전투기 팔아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다 통수 맞았어요 100%. 아 그럼 기술 이전은 또 잘 안 시켜줬군요. 아야 쌩까. 아. 그거는 배짜라야. 제일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 진짜 프랑스 놈들 진짜.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선례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헬기 있잖아요 수리온이랑. 네네.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뭐 저기 공격 헬기 사업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게 그 협력 파트너가 유로콥터라고 유럽 회사예요. 네. 근데 얘네들은 느려 터졌어. 아. 엄청 소극적이야. 그래서 뭐 질문서 하나 메일로 보내잖아요. 답 메일오는데 6개월씩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현장 개발자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그 인터뷰한 걸 저도 봤었는데 답답해서 속 터진다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되게 보면은 좀 사람을 되게 무시하고 기술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 그 우주선 개발할 때 그때 보면 어깨 너머로 비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메모지 그거 꺼내서 러시아로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기술 배웠다고 그런 수준이니까 사실은 어느 나라 거를 도입해도 그렇게 기술 도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차라리 로키드 마틴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FA-50으로 이미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이 원천 기술들을 막아버린 상황이라서 이제 되게 우려가 컸었고, 당시에. 그래서 이제 국방위 때 이제 질의응답한 걸 짤막하게 보자면은,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죽었죠. 정두원. 이 양반이 국방위원장이었는데. 네네. 되게 세게 말을 해요. 이 양반 당시 여당이었는데. 김관진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눈과 귀를 흐렸다. 구걸 외교, 망친 외교, 굴복 외교라는 이야기를 듣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유승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반대론자들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는 것 같고 뭐 대통령이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키드 마틴한테 통수 맞았다고. 네. 이 당시에 뭐 주진우 나와가지고 저기 최순실이 로키드 마틴 누구랑 뭐 붙어 먹었는데 맞다. 그런 얘기 있었죠. 뒷돈을 받았네 마네 뭐 그러고. 그 최순실이 그러니까 최순실 남편이었죠. 전 남편.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김관진이랑 친하다고 막. 뭐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고. 온갖 개소리도 있었죠.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당시에 이제 그 당대표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네. 이때 이제 대통령도 되게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한 사람들은 되게 원색적인 비난만 했는데 반해서 이때 좀 비판하신 것도 보면 확실히 좀 다르긴 달라요, 내용이. 네네.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고 사업을 세웠는데 전제가 무너졌으니까 뭐 이제 그래서 설령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걸 또 기체하고 통합하는 통합체계 이 부분까지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시간은 더 소요되지는 않을지 예산도 더 들지 않을지 여차하면 외국에서 그 기술들을 또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기본 전제가 무너졌는데 그냥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도 되게 심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당시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그렇죠. 네. 2015년에 그랬는데 이제 2016년 그러니까 이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가지고 하는 행보랑 비교해 보면은 좀 대통령님 어떤 면모가 참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 2015년만 해도 이렇게 정말 심하게 타당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이대로 갈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셨는데 불과 2년 뒤에는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가지고는 되게 전폭적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신 네. 말씀은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한지를 제대로 투명하게 다 세세하게 검토해서 갖고 와라. 네. 응? 그런 다음에 그걸 보고서 이거를 더 추진할지 말지 판단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보이기도 해요. 이 점에서는 보면 결국은 이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국방부나 군 관계자들까지 좀 어리버리하게 군면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거에 반해서 기술자들이 정말 엄청난 능력을 보인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엎어졌는데 2017 불과 2년 만에 에이사 레이더가 CJ가 나와요. 네. 뭐 가능한 것들이 보이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이거 되는구나. 네. 이거 확인하시고 밀어붙이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이거 만약 윤석열식으로 하면 바로 엎어버리죠. 엎어버리지. 윤석열은 뭐 이거 돈 많이 드네. 그것도 취임하자마자 엎어버리죠. 윤석열식으로 하면은. 자, 다른 걸로 합시다. 네. 뭐 어디서 사옵시다. 뭐 이랬을지 모르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적어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하신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에이사 레이더 개발 같은 것도 그렇게 역량을 발휘한 것도 따지고 보면은 참여정부 때 쌓아놓은 그 역량이 발휘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자, 이제 이어서 요거는 저도 잘못 알고 있다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뭐 KF-21의 무장 확장성 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네. 이게 뭐 개발 당시에 미국이 무장 통합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유럽제나 이스라엘제 무기를 쓰고 그다음에 국산 무기를 추가하다 할 계획을 세우는 와중에 미국이 다시 무장 허가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무장 확장성이 늘어났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결국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고 애초에 미국이 무장 그러니까 통합을 허가를 안 해준 적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파이낸셜 뉴스 2017년 5월 29일자 기사를 보면은 이때 이제 미국 KF-X 미사일 중복 계약 그래가지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유럽 방산업체와 추가 계약을 했는데 미국 측이 뒤늦게 기술 이전을 승인하는 바람에 비용을 2번 치러가며 미국선과 유럽선 미사일을 중복 시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네. 미국 측이 뒤늦게 기술 이전을 승인하는 바람에라는 게 이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이 애초에 기술 이전을 거부를 한 게 아니라 2019년 11월 28일 코리안 타임즈 기사를 보면은 이제 당초 미국이 말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무기 통합을 거부한 게 아니고 전투기 시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무기 통합 기술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단서를 달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투기도 없는 상태에서 무기 기술만 제공을 해버리면은 그 기술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꼭 무기 기술만 받아놓고 전투기 개발 못한다고 엎어버리면은. 그렇지. 두는 멀쩡히 뜨고 미사일 기술이 다 이제 유출당하는 데는 유출당하는 셈이 되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CJ가 나오면은 그때 무기 통합 그 체계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마치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 이제 허가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이 와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한 번도 사실은 거부한 적은 없었다. 그렇게 보면 다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엄밀히 따져보면은, 과도한 국뽕 같은 것도 좀 멀리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죠. 네네, 그렇죠. 이 KF-21에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이제 전투기 뜸에서 이문덕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님 해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 때 크게 이제 그 밑바탕을 크게 읽은 것도 되게 이제 크게 기여를 한 면이 있고, 근데 그런 반면에 KF-X 자체는 또 엎어질 뻔 했으니까, 네. 그걸 되살린 건 어떻게 보면 또 이명박이 공이. 또 아이러니하게. 네, 아이러니가 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때도 아무 일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이쪽으로도 계속 이제 그 개발 계획들은 계속 진행돼 왔었고, 그걸 차질 없이 계속 이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모든 영향이 축적되는 시기가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 즈음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영향이 딱 무르익으니까 대통령이 확 밀어붙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지금 사실은 처음에 이 개발 계획을 해외에서 봤을 때 저거 시합 못 맞춘다고 다들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전투기 처음 만들어보는 나라가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가능했던 게 한 20년 동안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 그걸 끊지 않고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이문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문덕만 있었던 건 아니다. 예. 그리고 이 KF-X 사업에는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 의혹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게 벌써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때는 대통령도 반대를 했었다. 네. 그게 지금 단지 뭐 억까지서는 아니었고 충분히 타당한 일이긴 했지만은 근데 반대를 했던 반면에 또 이제 집권하시니까 그 반대들 입장을 바로 뒤집을 만큼 상황을 보고 뒤집을 만큼 이제 충분한 그런 유연성도 있으셨던 거고 그런 점은 윤석열 정부가 배워야 되는 거고 뭐 이제 그런 반면에 과도하게 이문덕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하여튼 뭐 일선에서 이제 열심히 애쓴 개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진짜 그 고생했겠죠. 사실 기술자들이 정말 괴물입니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말이죠. 자동차 하나도 현대 자동차가 차 만들고 한 30년 동안 미쓰비시 차 그대로 들여와서 팔았거든요. 네. 그 국내에서 그냥 다시 재조립하는 수준으로.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국산 엔진 개발하기 시작하고 2000년대 넘어서부터 이제 국산차라고 말할 만한 차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40년은 그냥 남의 차만, 그러니까 외국 차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베끼고 그냥 조립 공장 수준으로 굴리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차 하나 새로 개발하는데 40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근데 전투기 만드는데 20년도 안 걸렸어요. 와, 그러니까 전투기를. 네, 다른 것들이 전투기인데. 이게 또 보통 전투기입니까? 이 4.5세대. 최첨단이죠. 극초음속, 아니, 극초음속은 아니고 하여튼 초음속 전투기를 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술자들 괴물이죠. 아, 근데 그 기술자들을 만들어낸 거는 제가 보기엔 참여정부 공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문덕보다는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 공이 더 크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한 또 김대중 대통령도 네. 대단하시죠. 그 근데 IMF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01년에 이 전투기 개발 사업을 벌일 생각을 하시니. 근데 그 당시 시점으로 놓고 보면은 네. 좀 호황된 면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그때 김 전 대통령이 선언을 하시고 바로 개발에 들어갔으면은 못 만들었다고. 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도 못 만들었다고. 아, 근데 이제 기술 레벨이 쌓여가고 축적되어 온 것들이 포텐셜이 팍 터진 게 문제인 거였던 거죠. 그렇게 축적됐다가 터뜨린 게 중요한 거지. 개발한다고 쓸데없는 짓 하고 막 삽질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허공으로 그냥 공중분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뭐 그 모든 지난 정부들의 영향이 다 총동원된 결과고 뭐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진짜 정책이 잘 이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정말 네. 잘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 윤석열도 여기 사실은 또 광좀 팔아도 되고 광좀 팔아도 된 대신에 좀 제대로만 하면 될 텐데 뭐씩 건둥하고 보면은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축전도 없었죠. 축전 그 성명을 내긴 했습니다. 뭐. 아, 그래요? 네, 그 뭐 우리나라 무기 개발사에 아무튼 뭐 방점을 찍은 사건이다 그러셔 한마디 하긴 했어요. 네. 뭐 그거라도 했다니 다행입니다. 아무튼 정부는 바뀌어도 결국 이제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치권이 좀 정신 차리고 이런 것들을 잘 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막 싸우고 난리쳤어도 결국 이거 하나 됐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정치권을 또 그렇게까지 또 막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묘하네요. 네, 좀 묘합니다. 이거 네. 보고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요거 이제 그 며칠 전에 불거진 그 열공이랑 며칠이 아니고 몇 달 전인가 이게? 뭐 지금 이제 우리 그 개국본이랑 열린 공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네가 뭐 작년부터 좀 시끄러운 소리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열공 대표랑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갈등이 이제 몇 달 전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열린 공감이 찢어졌잖아요. 네. 대표랑 그 나머지 멤버들 함께 일하던 사람들하고 딱 찢어지면서 이 시사타파 TV죠. 네. 여기서 이 열린 공감 전 대표를 불러가지고 그쪽 편에 서가지고 네.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바람에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랑 이종원이랑 이제 척을 지게 된 이제 서로 온수지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저께 이제 7월 21일 날 열린 공감에서 6시간에 달하는 시사타파 이종원의 민낯이라는 방송을 송출했어요. 여기서 이제 열린 공감은 그 이제 새롭게 원래 열린 공감은 대표 빼고 네, 일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얘네들이 이렇게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열공이라고 약간 네. 열공이랑 그 부분에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네, 두 열린 개가 된 공감 거지. TV는 이제 기존에 있던 열린 공감이고 이 나머지 멤버들이 만든 새로운 열린 공감 채널이 이제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이라고. 대표 양반이 그 비밀번호를 바꾸고서 안 가르쳐 줘가지고 치사하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네, 새로 만들었죠. 아무튼 이제 시사타파 이정원의 민낯이라는 6시간짜리. 야, 뭐 이거 대하 다큐멘터리네. 이거. 그래서 뭐 이런 걸 다뤄야 되나 싶다가 그냥 한번 다뤄봤어요. 별로 이제 다들 그냥 비웃기만 하고 안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6시간짜리 다 보셨습니까? 그거 한 번에 몰아서는 못 보고 저도 보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한 1시간 보다가 막 딴 거 보고 막 딴 일 하다가 예. 이렇게 끊어서 봤지. 한 방에 몰아서 못 보죠. 이거 무슨 재미로 봐 이거를. 그러니까. 뭐 걔들이 뭐 저기 뭐 얼굴이 잘생기긴 했어. 막 목소리가 좋길래. 자 보면은 뭐 이제 여러 다각도로 비판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개국본 이정원이 말 바꾸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2018년만 해도 이재명을 엄청 깠어요, 이 사람이. 2018년에 네. 그렇게까지 뭐 까지는 않았어. 아니 막 자기는 그러니까 막 원색적으로 욕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재명의 저런 인성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구나. 2018년이면 제가 딱 거의 딱 손 끊을 때쯤이라서 그때까지 보시다니. 내가 그러니까는 그때 본격적으로 안 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면서부터 잘 안 보기 시작하다가 그 전당대회 때쯤 되면서 이제 완전히 딱 선을 그어버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는 이재명 열혈 지지자로 돌아섰고 또 마찬가지로 2018년만 해도 이낙연 대표를 엄청나게 칭송을 하다가 그랬어.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2020년 되니까 또 이제 이낙연 대표를 연락이 까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난 경선 같은 경우에 이 추미애 출마 선언장에 이제 스텝을 여기 이 개국본에서 했어요. 그 정도로 네. 이제 추미애 쪽에 가까웠던 사람인데 경선이 이제 중반쯤 접어드니까 갑자기 그 자기 이제 측근들 모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추미애는 사실 이용 대상일 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 추미애 그 당시에 이제 추미애 의원실 뭐 저기 직원들이랑 보좌관들이랑 많이 이제 같이 섞여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엄청 갑질을 했다고요. 욕도 하고 막 쌍욕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열공에서 참 재밌는 걸 짚은 게 이정원의 이중성이라고. 보통 이제 초저녁에는 모자를 안 쓰고 옷을 좀 갖춰 입고 주로 정치인 게스트를 불러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이때는 점잖게 말을 한대요. 근데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심야쯤에 이제 개인 방송을 켜는데 항상 모자를 쓰고 나온대. 그 자기 시사타파 써있는 네. 그 로고 써있는 모자 네. 있어. 근데 그 모자를 쓰고 나면 쌍욕을 연락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저녁에 이렇게 좀 똑바로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딱 방송할 때는 점잖은 것 같다가 그러니까 모자만 쓰면은 모드가 바뀐다는 거지. 저는 이제 그 모자가 친숙하죠. 네. 우리가 개뚜껑이라고 부르면 할 텐데 우리는 몰랐지만 이 맥락을. 요즘 이렇게 사시는군요, 이 그래서 양반이. 이 모자 쓰고 했던 방송들이 주로 이제 그 지워버리는 라이브 방송들이라고 합니다. 욕하고 지우고. 그리고 이제 집회 현장에서도 인성질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주최하는 집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참석하더라도 항상 중심이 자기가 안 되면 그거 가지고 성질을 내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도권을 자기가 뺏어오는 그런 행태를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뭐 개딸 집회 저기 당사 앞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관련 이제 자기들끼리 단체 만든 게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정원이 먹어버렸대. 그래서 그 뭐 얼마 전에 그 개딸들 이렇게 그 삭발하고 그런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군요. 삭발하려고 당사 앞에서 삭발하려고 이제 준비하신 여성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 뭐 이정원이 나서 쌍욕하면서 뭔 삭발하냐고 그러고 막 그렇게 쫓아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과격해 보인다고 그런 식의 핑계를 대가지고. 근데 이제 이 영국 추측은 그래 버리면은 이정원이 아니라 그 삭발한 분이 더 뜨니까. 뭐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럴싸합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시사타파랑 개국본 TV 지금 채널이 2개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서초 집회 후에 후원금이 21억 정도 모였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시사타파 쪽에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서초 집회 때 모인 후원금은 시사타파 채널에다가 돈을 준 게 아니라 개국본이라는 그 서초 집회 단체에다가 돈을 후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개국본으로 가야지. 근데 이걸 이제 사적으로 유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어디서 지적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개국본 TV라는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요. 뒤늦게 만든 거구나. 만들고 나서 이제 원래 자기 직원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개국본 TV 스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시사타파 콘텐츠들이 개국본 TV랑 동시 송출되는 경우가 많고
뭐 슈퍼챗 같은 거는 이제 대부분 근데 시사타파 TV로 들어오는 거는 이정훈 혼자 먹는 거고 개혁본 TV로 들어오는 것들은 나눠 가져요. 이제 스태프들 월급 주고 이정훈도 또 개혁본 TV에서도 월급을 받아. 그러니까 법인은 두 개인데 사무실은 같이 쓰고. 야, 근데 최소한 어쨌든 그러면은 시사타파 방송을 개국본 TV로 동시 송출은 안 해야지. 동송출하면서 이제 그 실제로는 그 시사타파 자금을 가지고 개혁본 TV 자금을 가지고 시사타파 콘텐츠를 만드는데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빨대 꽂은 거지. 네. 이 형 뭐 못마땅하네요.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건 관련해서도 아, 그렇죠. 이게 얘네가 얼마였죠? 2억, 4억? 4억인가 뭐 근데 네. 중간에 5천만 원 돌려받았네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이제 마포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2년째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마포서라서 그런가? 그 정청래 관련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의혹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그 고발장 넣은 사람 얘기로는 처음에 고발장을 넣었더니만 마포서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거 좀 계좌 좀 들춰봤더니만 정치권으로 돈 흘러간 정황이 보인다. 그래서 고발장을 다시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고발장을 취하고 다시 재고발을 넣었다고 합니다.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내용을 추가해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넣었더니만 2년째 계류 중이라고 해요. 이 후원금 문제를 이제 고발하고 폭로한 사람이 꽃미남 TV라는 채널인데 이 꽃미남 TV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불링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정훈 추종자들이. 그리고 이제 이정훈은 고발 사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불링을 고발해라.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이버 불링을 이정훈 추종자들이 계속 하고 있고 네네. 이정훈은 이 꽃미남 TV 채널 운영자를 고발해 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다른 시민단체를 이제 다른 시민단체에 사주를 넣은 그런 정황이 있어요. 뭐 그 시민단체 대표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사람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이정원이 구독자 수 1만 명 줄 테니까 전화 녹취가 나와요 보면은. 전화 녹취까지 있어. 네. 나 참 빼박이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열공에서 이제 뭐 이정원 추종자들의 사이버 불링 폭력성 같은 걸 계속 문제를 삼고 뭐 그러고 있는데 사실 열공 추종자들도 별로 다를 거 없죠. 그 집안이 당장 지금 우리가 거기서 거지 뭐. 인트로에 얘기한 이호와 이 양반도 열공이 엄청 나왔던 사람이거든. 그렇죠. 같이 취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박지현이 이재명 까는 거나 열공이 이정훈 까는 거나 사실 보고 있으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저 말할 처지가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웃기네 아주. 이거 그래서 6시간짜리인데 뭐 크게 권하지는 않는데 뭔가 좀 병맛을 느끼고 싶다. 나 맨정신에는 못 보겠다. 난 병맛 컨텐츠가 필요해.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한 번에 몰아볼 다 6시간 보면 그 6시간 볼 게 못 되고 그러니까 끊어서 볼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 방송 들으세요. 이 부분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 좀 방송에서 말하기 너무 구질구질해서 디테일들을 많이 빼가지고. 뭐 그게 더 좋은 거지. 핵심만 알면 되죠 뭐. 네, 뭐 웃기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마을 소식 좀 해봅시다. 네, 최근에 이제 7월 21일에 평산마을 주민 호소문이라는 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상 촬영은 7월 20일에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호소문을 낭독하신 분은 그 대통령님께서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 대통령 뒷집에 사신다는 신한균 도예가께서 호소문 낭독을 하셨습니다. 평산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고통을 참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상스러운 욕설을 이제는 막아주십시오. 양산 우리 평산마을은 영주선 아래 50여 가구가 평화롭게 살던 곳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저희들을 이웃이 된다는 것을 마을 주민들은 모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대의만 대통령이 평화롭게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마을 주민들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몇몇 분들이 마을 한 켠을 점령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학성기 소음, 욕설로 가득한 피켓, 마을길에 걸린 수십 개의 수가까지 평안없던 평산마을은 지금은 살벌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대부분 연로한 우리 팽산 주민들은 불면증을 앓기도 하고 일부 주민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고성과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한수막을 걸고 그분들 데모가 시위를 하시는 분들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마저 여의치 않아 집회 규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달간의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악을 쓰며 쏟아지는 말을 들어보면 어떠한 맥락도 없고 구체적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상스러운 욕설일 뿐입니다. 정오에 찬 이 욕설들은 사저 안에서도 고스란히 다 들린다고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한 욕설을 2달째 매일 들어야 하는 우리 팽산마을 사람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내분을 마음을 생각하면 한마을에 사는 이웃으로서 저희들의 마음도 너무 무겁습니다. 대통령 내분은 조용하게 살던 마을 주민들에게 배를 끼치고 있다는 미안함 때문에 더욱 힘드시지 않을까 짐작하며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욕설 수위가 높아질수록 유튜브들의 수익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거나 무작정 참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팽산 주민들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도 현재 다각적으로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팽산마을에서 일어나는 상식 밖의 상황에 대하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팽산마을을 방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상스러운 욕설을 제발 좀 막아주십시오. 팽산마을 주민들이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2022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웃 팽산마을 주민 일동. 감사합니다. 이 호소문 보신 영상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제 요 방송을 통해서 이제 처음 접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어찌됐든 간에 호소문에서 말씀하신 걸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마을 주민을 대표해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평산에 직접 가는 것 중에 이제 뭐 주민들 그래봤자 더 소란스러워서 주민들한테 더 피해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부분에 이제 해소가 된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네네. 네. 말하자면 주민들 안위를 위해서 간단한 명분은 생긴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 호소문이 나오고 나서도 이제 내려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제는 뭐 최소한의 명분이 있으니까 네. 네. 내려가실만 하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내려가서 뭐 대통령 펜지라고 그러는 건 여전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뭐 노사모들 내려가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손 흔들고 막 소리치고 했더니면 김 여사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네네네. 거의 뭐 주먹해서 그러는데 뭐 쌩깔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거고. 의리 있으신 분들인데. 네. 펜지 나러 가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유영찬 의원이 이제 7월 22일 날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셨어요. 네. 이제 평산마을 이제 극우 집회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헌법의 어떤 판례 같은 것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은 뭐 북한 문제 이제 북풍몰이에만 좀 인권을 들먹이고 있고 정말 인권이 파괴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이제 모른 척한다. 그런 식으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유영찬 의원은 이제 나름대로 뭐 이래저래 항의 방문도 해보고 경찰서 같은데, 네. 평선도 직접 찾아가고 했지만은, 그리고 또 뭐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지만 이 법안이 작동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가 참 이제 요원했다 그랬는데, 뭐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산마을 평화 집회가 이제 시작된 이후에 뭐 천천히 반지성주의를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일단은 보면은 실제로 이제 영상들을 봐도 뭐 몰아내고 있는 거 아직까지 몰아내고 있지는 못해요. 서로 마이크 켜고 메가폰 켜고 그래 서로 그렇게 막 확성기로 욕 대거리만 하고 있지 별로 몰아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뭐 얘네들이 빠져나오는 거는 집회 금지 통고를 받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이 막히는 거. 그렇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로는 유튜브 채널 막히는 게 가장 크죠. 네. 만약에 그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아도 뭐 1인 시위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나와서 지랄하려고 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지랄의 정도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죠. 1인 시위를 하면 피해 장비를 일단 못 쓰니까. 네. 그러긴 해도 뭐 집 앞에서 계속 지랄하고 난동 피우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 막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수익원을 차단한 거니까 네. 이거만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맞불 집회하고는 좀 무관하다. 뭐, 관계가 크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100%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뭐 기세가 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저쪽 애들이 기가 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뭐 실제로 그럴까 그건 모르겠고. 네. 뭐 그리고 막상 영상 보면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깨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금 이제 평산에 내려간 게 새로운 희망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를 하기 힘든 게 뭐 박근혜 탄핵을 이제 촛불의 성과로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뭐 네.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 사실은 비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고 민주화 됐다고 하는데 그러고도 몇십 년 지나가지고 21세기 넘어와가지고 시민들이 시위에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시켰다는 게 그게 과연 찬양만 할 만한 일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권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스템이 그만큼 뒤처져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촛불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그 과정을 놓고 보면은 되게 비폭력적이었고 그랬던 거는 그러니까 비폭력성은 정말 높이 살만하죠. 사람들이 그만큼 모였는데.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이 네. 모였는데 뭐 안전사고 거의 없이 네. 어떤 정치적인 결과까지 마지막에 얻어냈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이제 다 좋은 건데. 근데 애초에 이제 그 지경까지 갔다는 것 자체로 비극이다라고 말할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딱 탄핵의 위기에서 물러난 게 닉슨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이제 하야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탄핵을 될 위기에 가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하야를 하고 네. 이제 네. 정치적으로 정리가 된 거죠. 네. 뭐 촛불 집회 같은 건 없었고.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질서 있는 퇴각을 해라. 질서 있는 퇴진을 하라고. 퇴진하라. 네. 예. 하야해라. 그러면은 이제 정치권이 이제 질서 있게 이거를 잘 봉합을 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제 네. 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거고 그럴 건데 그게 이제 안 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은 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던 것 같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괜히 역풍 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지지부지한 게 있지 않았을까 싶고 결국은 이제 그게 작동을 안 하니까 미국처럼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시민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촛불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대통령님이 제안하신 그 질서 있는 퇴진 그게 사실은 답이었던 거예요. 제일 깔끔한 방법 그리고 가장 소란 없는 그러니까 지금 평산마을 시위까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그때 촛불 들었던 게 평산에서 저렇게 활기칠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준 면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반작용적인 면도 있는 것이고. 반작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하면은 괴롭힐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평산은 뭐 그냥 돈벌이로 나오는 애들이고 걔네들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시민들이 촛불 들어가지고 정권을 엎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 엎은 정권이 이제 정권이 엎어지고 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의회나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저 활개치는 애들 저것도 시스템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에 제대로 살폈으면은. 네네. 현모방지법 같은 거 누차 말씀드렸지만 진작에 만들었어야 되는 법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거는 뭐 윤영철님이 환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악의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거는 저기 범죄자를 경찰이 처벌 못하고 경찰이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자경단이 나타나서 두드려 잡으니까 거기에 대해 환영한다는 소리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거는 환영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긴 한데, 저걸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비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 집회 문제도 그렇고, 저희 뭐 결국 아까 열린공감 이야기도 했지만은 대한매체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네. 어떤 뭐 시민운동이나 저항 같은 것들이 이제 대안으로 떠올랐을 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체계를 뒤엎고 새로운 이제 정권을 열고 하면은 해야 될 일은 그 대안이라는 게 그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네네. 이명박 정부 때 언론 같은 거 특히 그랬고.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대안은 사실은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 대안도 이제 기존의 체제에 편입되거나, 기존의 체제에 편입돼서 정제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 언론이라는 게 레거시 미디어를 비판을 하면서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와 비슷한 위상을 차지했으면은 적어도 그 안에서 어떤 검증하는 시스템이나 보도 태도 같은 거는 레거시 미디어만큼의 어떤 공신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대한 언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든지 계속 하고 있잖아. 아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을 받지 않잖아요, 대한 그러니까요. 언론은. 대체로 또 그리고 사업자는 뭐 통신 판매업 이런 걸로 돼 있고, 그러면서 뭐 자기네들 기자 몇 명 있다고 네. 뭐 자기네들 뭐 언론, 정식 언론사인 걸 하는데, 뭐 언론사라고 하면 더 잘해야지. 니네들이 그렇게 말할 거면. 그러니까 혁명군이 혁명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혁명군이 아닙니다. 혁명군이 혁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 언론도 그렇고 뭐 시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혁명군으로 남아가지고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혼란이 오지. 그래서 평산마을 뭐 집회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이제 충돌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 상황을 절대 저는 뭐 시민들이 뭐 나서서 뭐 반갑다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유영철 의원도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 비극적인 일이라는 걸로. 네, 뭐 지금 뭐 최고위원 이제 선거 때 나가가지고 뭐 바쁘시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네. 그 뭐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새로운 거를 발의도 하셨던 만큼, 네. 예, 좀 더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잘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시간이 쫓겨서 또 말을 제대로 많이 못했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